VOA 세계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최근 또다시 암살 위험에 노출됐던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와 어제 전화통화를 가졌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두 사람의 통화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후보가 안전했던 데 대해 안도감을 표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도 성명에서 우리는 매우 좋은 통화를 가졌다며 통화 내용은 비밀 경호국의 경호에 관한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후보 경호를 맡고 있는 비밀 경호국에 인력 충원 등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며 의회가 움직여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지난 15일 플로리다주 웨스트 팜비치에 있는 자신의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던 중 약 300에서 450m 떨어진 골프장 바깥 지점에서 58세 남성 라이언 웨슬리 루스가 겨냥한 소총에 암살될 위기를 맞았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비밀 경호국 요원들이 이를 사전에 발견해 총격을 가했으며 루스는 무기를 버린 채 도주하다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후보는 미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자신을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한 발언을 거론하면서 루스는 바이든과 해리스의 말을 믿었으며 그에 따라 행동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미 연방수사국 FBI는 루스가 2019년에 불법 총기 소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공개되지 않은 트럼프 후보의 사건 당일 골프 일정을 루스가 미리 알고 있었는지는 확실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북동부 수미 지역 내 에너지 기반 시설 등에 드론 공격을 가했다고 현지 당국이 오늘 밝혔습니다. 아르템 코자르 수미시장 대행은 이날 성명에서 이번 공격으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전력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경우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미 수도시설 관리 당국은 야간에 수미시 곳곳에 전력 공급이 중단되면서 긴급 전력 공급 체제로 전환했다고 말했습니다. 수미 지역은 지난달 초 우크라이나가 기습 침공했던 러시아 남서부 쿠르스크 지역과 맞닿아 있는 곳입니다. 이 밖에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 지역에서는 하루 사이 10개 마을이 공격당해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했으며 북부 하르키우와 도네츠크 지역에서도 각각 3명이 부상했다고 현지 당국은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러시아군이 밤사이 우크라이나 곳곳을 겨냥해 총 51개의 드론을 발사했으며 우크라이나 방공망이 5개 지역에서 34기를 격추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어제 영상연설에서 하루 종일 다양한 회의를 갖고 우크라이나 승리 계획을 준비했다면서 다음 주에 동맹국들의 이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병력 규모를 현재보다 18만 명 증원된 150만 명으로 늘리는 법령에 서명했으며 오는 12월 1일 발효될 예정이라고 크렘린궁이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서방이 제공한 장거리 미사일을 러시아 영토 공격에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개별 동맹국들이 결정할 일이라고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수장이 어제 밝혔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최근 미국과 영국 정상이 이 문제를 논의한 것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이 같은 논의의 진전과 그에 따른 결정들을 환영한다면서 하지만 최종 결정은 개별 동맹국들의 몫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나토 동맹국들이 각기 다른 정책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이에 따른 러시아의 보복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전쟁에서 위험이 없는 선택지는 없다면서 나토의 가장 큰 위험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그동안 미 육군 전술 미사일 체계 에이테크스와 영국제 스톰 섀도우 미사일 등으로 러시아 영토 깊숙한 곳을 타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서방국들에 거듭 요청해왔습니다. 아모스 호스타인 미국 대통령 특사가 어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만나 레바논 내 무장단체 헤즈볼라와의 확전 방지를 촉구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방문한 호스타인 특사는 이날 면담에서 레바논과의 국경에서 헤즈볼라와 분쟁이 격화하는 것은 현지 이스라엘인들을 집으로 돌아가게 하는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AP통신이 익명의 미국 관리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호스타인 특사는 네타냐후 총리가 레바논에서 전면전을 벌일 경우 광범위하고도 장기적인 영내 분쟁을 촉발할 위험이 있다면서 미국은 외교적 해법 모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9월 17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현교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스웨덴이 신종 코로나에 따른 북한의 국경 봉쇄 조치 이후 서방 국가로는 처음으로 외교관들을 북한에 복귀시켰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총회가 개막한 가운데 북한의 지속적인 핵 개발은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IAEA 사무총장이 지적했습니다. 유럽연합이 최근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한 북한에 대해 결코 핵 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대한 불법적인 군사 지원을 즉각 중단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전 지역 가끔 구름 많고 소나기 오는 곳 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0에서 24도, 최고기온은 20에서 31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서해 앞바다 모두 0.5에서 1m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스웨덴이 신종 코로나에 따른 북한의 국경 봉쇄 조치 이후 서방 국가로는 처음으로 외교관들을 북한에 복귀시켰습니다. 대사관 운영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웨덴이 지난 2020년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방역 조치로 스톡홀름에서 철수했던 자국 외교관들이 평양에 복귀했다고 밝혔습니다. 스웨덴 외무부는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히면서 스웨덴 외교관들이 다시 평양에 상주하게 됨에 따라 대사관의 정규활동 재개 작업을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사관 운영 상황은 신종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주북 스웨덴 대사관이 1975년 문을 열었다고 상기하고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스웨덴의 오랜 노력은 여전히 확고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에 있는 자국 대사관은 관련 노력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을 뿐만 아니라 북한과 여러 국가 사이에서 이익 대표국으로서 활동해왔다고 부연했습니다. 1973년 서방 국가로는 처음으로 북한과 외교 관계를 수립한 스웨덴은 미국의 이익 대표국 역할을 맡아 미국인 구금자 접견 등 영사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해 7월 무단 월북한 미군 트래비스 킹의 귀환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스웨덴 외무부는 VOA에 킹 사건과 관련해 스웨덴이 북한의 미국 이익 대표국으로서의 책임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어 기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미북 정상회담 이후 여러 차례 실무그룹 회의가 열린 곳도 스웨덴 스톡홀름이었습니다. VOA는 스웨덴 외무부에 이번에 복귀한 외교단 규모와 북한에서의 활동 순위 등을 질의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스웨덴은 북한이 2020년 1월 말 신종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국경을 봉쇄하면서 같은 해 8월 자국 외교관을 철수시켰습니다. 지난 2월엔 2021년 지명된 안드레아 벤투손 북한 주재 대사를 북한에 파견했고 이와 관련해 스웨덴 외무부는 당시 VOA에 그의 방문은 외교 요원들을 영구적으로 평양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활동의 일환이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스웨덴 외무부는 지난 10일 자국 외교관들의 평양 복귀와 관련한 VOA의 질의에 우리 외교 인력들은 상황이 허락하는 즉시 평양에 영구적으로 복귀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안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최근 평양으로 복귀한 스웨덴 외교관들이 미국의 이 보호 역할을 재개한다고 확인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안보 관계 확대 조짐에 대해선 우려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스웨덴은 북한에서 우리의 이익 보호국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에서 평양으로 복귀한 스웨덴이 미국 이익 보호국 역할도 재개한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So Sweden does continue to be our protective power in the DPRK. We support the return of foreign diplomats to Pyongyang and hope that it will reinvigorate. 이어 우리는 다른 나라 외교관의 평양 복귀를 지지한다며 이를 통해 북한과의 대화와 외교, 기타 다른 형태의 건설적인 관여가 다시 활성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국경 폐쇄로 인해 원조 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는 국제 인도주의 활동가들을 위해 북한이 국경을 개방하기를 바란다고 밀러 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앞서 스웨덴 외무부는 13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이날부터 스웨덴 외교관들이 평양에 상주하기 시작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스웨덴은 북한과 외교 관계가 없는 미국의 이익 대표국 역할을 맡아 미국인 구금자 접견 등 제한적인 영사 서비스를 제공해왔는데 이날 복귀에 맞춰 이 역할도 재개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스웨덴은 지난 1973년 서방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북한과 외교 관계를 맺었습니다. 2년 뒤인 1975년 평양에 대사관을 개설한 스웨덴은 코로나 초기인 2020년 8월 북한 주재 외교관들을 철수시켰습니다.
한편 밀러 대변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의 최근 만남이 양국 간 안보 협력을 확대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북한과 러시아 간의 안보 관계가 확대되는 것에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We continue to be incredibly concerned by the expanding security 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 and Russia, both for the support that North Korea continues. 그러면서 이는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법 전쟁을 벌이기 위해 러시아를 계속 지원하고 있고 러시아가 궁극적으로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북한을 지원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 등에 따르면 쇼이구 서기는 13일 김 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이들의 만남은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 1주년을 맞아 이루어졌습니다. 러시아 국가안보회의는 쇼이구 서기와 김 위원장이 이날 광범위한 의제를 논의했다면서 이번 만남은 지난 6월 북러가 체결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이행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총회가 개막한 가운데 북한의 지속적인 핵 개발은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IAEA 사무총장이 지적했습니다. 한국이 이번 IAEA 총회 의장국으로 선출된 가운데 유럽연합과 프랑스 등이 북한의 핵 활동을 규탄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16일 계속되는 북한의 핵 개발을 비판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16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막한 제68차 국제원자력기구 IAEA 총회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IAEA가 북한 핵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다며 여러 장소에서 북한의 불법 핵 활동을 관찰했고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으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준수하고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안전조치 협정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IAEA와 신속히 협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IAEA 사찰단이 북한의 부재한 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미해결 문제들을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며 IAEA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검증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강화된 준비태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란과 시리아의 핵 활동도 거론하며 핵 비확산 체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관련 노력을 계속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Of course, when it comes to, and we mentioned that,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regime, which is so important. 총회 일반 토의에서 각국 대표들은 북한의 핵 개발을 한 목소리로 규탄했습니다. 특히 프랑스와 자크 프랑스 원자력 에너지 청장은 북한이 국제적 약속을 어기고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며 지역과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We noted with concern the reference made in the Director General's annual report to the possible commission of 자크 청장은 IAEA 사무총장이 연례보고서에서 언급한 군사적 핵 프로그램에 기여할 수 있는 경수로 시운전 가능성과 풍계리 핵실험장의 7차 핵실험 준비 상태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프랑스는 북한이 새로운 핵실험을 삼가고 모든 핵무기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달 초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IAEA 이사회 성명을 통해 지난해 10월부터 영변 경수로 냉각수 시스템에서 물이 배출되는 것을 관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현재 경수로에서 시운전 과정이 진행 중임을 시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수로 시운전은 일반적으로 핵 연료 생산을 위해 원자로를 정상 가동하기 전 시스템 작동을 확인하기 위한 과정으로 이를 통해 냉각수 시스템과 전기 설비, 제어 장치 등을 점검합니다. 북한은 2012년 완공을 목표로 지난 2010년부터 영변에 실험용 경수로를 건설했지만 지난해에야 가동하기 시작했으며 영변 경수로의 발전 용량은 25에서 30메가와트로 추정됩니다. 유럽연합 EU도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북한의 지속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EU 대표는 북한이 핵 확산 금지 조약 NPT와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포괄적 안전조치 협정을 준수하고 이에 대한 추가 의정서를 비준할 것도 촉구한다며 북한이 어떠한 전제 조건이나 추가적인 지체 없이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를 서명 및 비준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EU는 또 핵무기를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북한이 핵 확산 금지 조약 NPT에 따라 결코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북한이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보의 기반을 구축하고 한반도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추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모든 관련 당사국들과 의미 있는 대화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유는 그러면서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키고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명백히 위반하는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협력 확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 이날 개막한 제68차 IAEA 총회 의장국으로 선출됐습니다. 함상욱 오스트리아 주재 한국 대사는 수락 연설을 통해 1956년 IAEA 창립 회원국으로 가입한 한국은 이제 세계 5위의 원자력 발전 국가라고 강조하면서 핵 비확산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We have before us an agenda full of significant issues that underline the urgency of addressing non-proliferation. 함 대사는 중요한 의제가 많다며 비확산 우려를 시급히 해소하고 차세대 소형 원자로의 도입 여건을 조성하며 원자력 기술의 세계적 확대에 대응해 강력한 원자력 안전과 보안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내릴 결정과 행동은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이 IAEA 의장을 맡은 것은 1989년 제33차 총회 이후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함 대사는 16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이번 총회에서 의장으로 회의를 주재합니다. IAEA는 각국이 핵 확산 금지 조약 NPT를 준수하고 IAEA의 핵 안전 조치를 이행하는지 검증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북한은 1985년 NPT에 가입했다가 2003년 일방적으로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IAEA는 지난 2009년 북한의 일방적인 요구로 철수한 이후 북한 핵시설에 대한 현장 검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유럽연합이 최근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한 북한에 대해 결코 핵 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불법적인 군사 지원을 즉각 중단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유럽연합은 16일 북한의 즉각 모든 핵 관련 활동을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EU 대변인은 북한이 최근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한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북한은 즉각 모든 핵무기와 기타 대량 살상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및 기존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함으로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모든 관련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 유럽연합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핵 확산 금지 조약에 따라 핵무기 보유국 지위나 이와 관련한 어떤 특별한 지위도 가질 수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수 없을 것이라는 점도 다시 한번 분명히 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NPT와 IAEA의 포괄적 안전조치 협정에 복귀해 이를 완전히 준수하고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에 서명하고 비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3일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기연구소와 무기급 핵물질 생산시설을 현지 지도하고 무기급 핵물질 생산을 늘리기 위한 중요 과업을 제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관련 보도를 하면서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했습니다. 북한은 2010년 핵 물리학자인 미국의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를 초청해 영변 핵시설 내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여준 바 있지만 이를 대외에 직접 공개한 건 처음입니다. 북한은 핵 개발이 자위권 행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주영철 제네바 주재 북한 참사관은 유엔 본부에서 열린 군축회의에서 공화국의 국방력 강화 조치는 유엔 헌장과 국제법에 전적으로 부합하는 정당한 자위권 행사라며 모든 조치가 미국과 동맹국들의 위협에 대한 대응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날 이유는 지난 13일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회담한 것과 관련해선 양국 협력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EU 대변인은 이 사안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새로운 파트너십 합의 발표를 포함한 북러 간 군사협력 심화 및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법 전쟁에서 러시아의 북한산 탄도미사일 사용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며 국제법을 훼손하고 유럽과 한반도 모두의 평화와 안보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파괴 전쟁을 위해 북한에서 포탄 수백만 발을 계속 공급받는 상황에서 휴전 및 협상에 대한 푸틴의 선언이 얼마나 진정성이 없는지를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러시아와 북한 모두의 유엔 안보리 결의와 유엔 헌장 위반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북한의 러시아의 불법적인 전쟁 노력에 대한 지원을 멈출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러시아와 북한 간 양자 합의는 절대 유엔 안보리 결의와 국제법에 위배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유는 국제 의무를 준수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14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서기를 접견하고 동략적 동반자로 협력해 나갈 것을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도 13일 쇼이구 서기가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 북러 관계를 포함해 광범위한 의제를 논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주북 캐나다 대사와 북도서양조약기구 대사를 지낸 마리우스 그리니우스 캐나다 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은 최근 BOA에 북한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협력하는 상황은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가 서로 연계돼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Established diplomatic relations with North Korea as part of the Western support for Kim Dae-jung's Sunshine Policy engagement. 그리우니스 전 대사는 미국과 한국, 일본 등 인태지역 국가, 유럽 등 서방 민주 국가들이 수호하는 국제 안보 구조와 무역, 경제 지속 가능성이 영내 권위주의 국가들로부터 공격받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양측의 지속적인 협력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국제사회가 제시하는 구체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무기 거래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전술핵 등 미국이 보유한 핵카드를 단계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전직 미국 고위 관리가 제언했습니다. 또 통일이 한반도 비핵화의 유일한 길일 수도 있다면서 좀 더 많은 통일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해결 방법을 찾으면 한반도 긴장 완화로 이어질 것이라고도 전망했습니다. 14일 VOA 워싱턴 톡에 출연한 제임스 제프리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과 시드니 사일러 전 국가정보위원회 북한 담당 국가정보분석관의 대담을 정리해드립니다.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토론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의 말을 인용해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자신을 두려워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김정은과 개인적 관계를 맺고 있다고 비판했고요. 제임스 제프리 전 부보장관님, 이를 통해 두 후보가 북한과 북한 지도자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엿볼 수 있을까요? What it tells us is that a Harris administration likely will continue the Biden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해리스 행정부가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요. 북한 문제를 잠시 뒷전으로 제쳐두고 한국을 안심시키는 데 집중하는 거죠. 반면 트럼프가 재선되면 북한 정부와 다시 접촉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걸 말해주는 거죠.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한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라고 말했는데요. 시드니 사일러 전 분석관님, 오늘날의 북한은 트럼프 혹은 바이든 정부가 상대했던 북한과 군사 역량, 대미, 대남 전략면에서 어떻게 달라졌다고 보시나요? 북한의 변화가 미국 정책에 대한 반응 때문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단지 당초 계획했던 자신들의 무기 개발 일정대로 진행됐다고 보시나요? Well, as we look at the history of the program, it would be hard to say that back in 1990 there was a 30, 40-year development plan for nuclear weapons. 북한의 핵 개발 프로그램 역사를 보면 1990년대 30에서 40년간의 핵무기 개발 계획이 있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프로그램이 지난 30여 년간 체계적이고 큰 방해 없이 추진되어 온 건 분명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상황은 과거를 돌아보면 상상하기 어려운 위치입니다. 북한은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을 이용한 핵물질을 개발해왔고 단거리에서 중거리 그리고 중장거리, 나아가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까지 개발해왔습니다. 이런 미사일들은 모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체계로 발전해왔습니다. 물론 이런 역량의 개발과 시연 뒤에는 어떤 형태로든 교리를 통해 실전 배치를 이어가게 되죠. 그래서 김정은은 실전 배치된 핵무기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인상을 주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우리가 본 북한의 행동과 핵 프로그램의 진전은 미국의 잘못된 정책이나 도발, 적대시 정책의 결과가 아닙니다. 북한이 가던 길은 원래 그쪽이었죠. 물론 북한은 질적, 양적으로 핵 프로그램을 발전시켰습니다. 동시에 북한은 여전히 제재와 압박을 받고 있고 핵 프로그램 때문에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일부 영역에서 어느 정도 성과도 있었지만 정권은 가까스로 버티고 있는 상황이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캠프는 웹사이트에 게재한 새로운 앞길이란 제목의 글에서 그녀의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북한 비핵화에 대한 언급은 없고 해리스 부통령의 비무장지대 방문만 언급했는데요. 2024 공화당과 민주당 정강에도 북한 비핵화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고요. 미국이 북한과 위험 감소와 군축 대화를 추구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프리 전 부보좌관님, 북한 비핵화가 비현실적이라는 점을 기정사실화하는 건가요? This is tough to answer because it involves what candidates really think and how strongly they 대답하기 think. 어렵네요. 후보들이 실제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 생각이 얼마나 강한지에 관한 거라서요. 제 입장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북한이 완전히 비핵화해야 한다는 요구에서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두 당의 정강에서 강조되거나 언급조차 되지 않은 이유는 어느 당도 이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거운동에서 사람들이 그건 말도 안 된다고 말할 만한 것을 강조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 목표를 포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북한을 훨씬 넘어서는 이유 때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대화가 이루어지면 적어도 낮은 수준에서는 그 문제를 언급하고 그게 우리의 정책임을 확인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일러 전 분석관이 말한 것처럼 북한이 원하는 것과 반대되는 목표를 달성하려 할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전 세계에서 동시에 벌어지는 15 내지 20개의 분쟁에서 그렇듯이요. 미국에 대해 기억해야 할 것은 모두 침착하고 긴장을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가라는 겁니다. 큰 이슈로 만들지 말고요. 하지만 방금 들었듯이 북한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이란, 러시아, 그리고 베네수엘라를 비롯한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전 세계적 문제입니다. 네. 제프리 전 부보좌관님, 미국이 북한 비핵화란 목표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요.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의 목표가 완전한 비핵화에서 북한과의 군축 회담으로 바뀐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말이죠. That's a very good point, and I would recommend that if North Korea continues the set of very aggressive 아주 moves 좋은 it is 지적입니다. making, 만약 북한이 일련의 매우 공격적인 행동을 계속한다면 가장 최근엔 새로운 우라늄 농축 역량을 과시했고 한국을 제1의 위협으로 꼽은 것을 포함해서요. 미국이 고려해야 할 다른 조치들이 있지만 단계적으로 핵카드를 활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바이든 행정부가 아닌 의회의 지원 덕분에 잠수함용 전술 핵순항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1980년대처럼 지상에 배치될 수 있죠. 이러한 배치는 임시 배치에서 미국이 통제하는 배치, 나아가 나토의 이중 승인 방식처럼 한국에 제공하는 단계까지 다양하게 진행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의 진전 방법은 동결 대 동결 방식일 겁니다. 북한이 개발 속도를 늦춘다면 그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선 매우 어렵고 효율적인 협상이 필요할 겁니다. 미국이 대북 정책에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협상을 해온 지가 40년이 됐는데요. 문제는 점점 더 난항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김용현 한국 국방장관은 북한 핵 미사일 프로그램과 인권 유린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은 통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제프리 전 부보좌관님, 미국과 한국 모두에서 이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게 북한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보시나요? Well, first of all, unification, and I was involved with German unification. 저는 for 독일 3 통일 years. 과정에 3년 동안 관여했습니다. 통일은 우선 두 나라 국민과 지도자들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우리가 1989년과 1990년 어렵게 배운 건 양쪽 국민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자 한다면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그 흐름에 따르는 것이죠. 하지만 양측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점을 두는 쪽은 한국입니다. 만약 한국인들이 통일을 추구하길 원한다면 미국은 방해하려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좋아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방해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 미국이 그걸 좋아하지 않을까요? The United States does not like, and as I said, I have my German experience where we were committed to reunification. 미국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말씀 들었듯이 저는 독일 통일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1945년 이후 독일 통일에 전념했었습니다. 우리는 세계 상황의 변화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일과 집중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죠.
우크라이나는 불타고 있고 베네수엘라는 이웃 국가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가자지구 상황에다 이란 미사일이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미국으로서는 참 힘든 상황입니다. 정말로요. 게다가 어떤 종류의 통일이든지 어느 정도의 유혈 사태를 소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갈등 없는 통일은 없을 겁니다. 이 때문에 철회될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으로 인해 선뜻 동의할 수 있는 쉬운 통일 과정을 상상하긴 어렵습니다. 사일러 전 분석관님, 오바마 행정부 시절 국가안보회의 한반도 국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후반부에 북한과의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미국 국무부 고위 관리들 사이에서 한반도 통일에 대한 공개 발언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배경은 무엇이었나요? When you look at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everybody wants change in North Korea. 한반도 상황을 보면 모두가 북한의 변화를 원합니다. 모두가 북한의 태도, 행동, 위협의 변화를 원하죠. 문제는 이것이 스위치 켜듯 간단한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감당하려 하지 않았던 불확실성, 위험, 도전으로 가득한 과정입니다. 비핵화는 한반도 통일을 통해 크게 진전될 수 있을 겁니다. 부인하긴 어렵죠. 어쩌면 한반도 비핵화의 유일한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의 최근 통일 독트린 발표로 촉발된 것과 같은 종류의 논의를 때때로 진행하는 것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은 또다시 핵무기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우라늄 농축 시설도 방문했고요. 제프리 전 부부장관님, 북한의 이런 핵 위협이 미국과 한국의 위기 인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또 북한이 미국 대선을 앞두고 협상력을 높이려는 걸까요? I think he is. We've seen that with him and his predecessors in prior elections. 그렇다고 봅니다. 과거 선거에서도 그와 그의 전임자들에게서 비슷한 모습을 봐왔죠. 우리와 갈등을 겪는 다른 국가들에서도 이런 모습을 봅니다. 지금은 문제를 일으키기 아주 좋은 환경이죠. 그럼에도 이런 조치들은 그다지 극적이지 않습니다. 특히 대선과 우크라이나, 가자지구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주요한 입장 변화를 이끌어내기엔 말이죠. 한반도 주변의 전술 핵 문제든 북한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접근이든 하지만 두고 봐야겠죠. This is a 22-year-old story, right? Jim Kelly,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East Asia, first traveled to Pyongyang. 이 문제는 이미 22년 동안 이어져 온 이야기죠. 짐 켈리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2002년 10월 평양을 처음 방문했습니다. 북한이 생산 규모의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는 증거를 갖고 북한과 대면했죠. 이후 22년 동안 북한은 핵 프로그램을 계속 부인해왔습니다. 켈리 차관보에게만 부인한 게 아닙니다. 육자회담 당시에는 크리스토퍼 힐을 포함한 협상가들에게 부인했죠. 또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그리고 하노이에서도 부인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본 그들의 역량을 전혀 놀랍지 않습니다. 그들은 돌이킬 수 없는 핵보유국이라는 인상을 심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북한의 핵 역량에서 급진전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북한이 김정은 옆에 원심 불리기 사진으로 고농축 프로그램을 엿볼 수 있는 드문 기회를 제공했는데요. 특히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서 이루어지는 우라늄 농축을 감지하기 매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일러 전 분석관님, 북한과 우라늄 농축에 관해 협상하거나 군비 통제 협상을 하는 게 애초에 불가능한 건 아닌가요? I think if North Korea is sincere, imagine a North Korea that makes a strategic decision.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국제사회 통합이라는 전략적 결정을 내린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 길은 북한이 거듭 거부했던 것이지만 경제와 에너지 지원 등 여러 혜택을 가져올 겁니다. 이런 혜택들은 비핵화의 길을 신뢰할 만한 방식으로 따름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이고요. 북한이 그들의 현재 능력에 대해 실현 가능한 선언을 하고 검증 체제에 어느 정도 협력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은지, 얼마나 상황이 나쁜지라는 의문을 해소할 수 있을 겁니다. 북한이 이를 거부해왔기 때문에 분석가들은 북한이 비핵화에 관심이 없다고 쉽게 말하는 거죠. 북한이 이미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전략적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신뢰할 만한 방식으로 협상 테이블에 핵 프로그램을 올려놓고 검증 메커니즘을 기꺼이 수용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북한과의 협상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자신들의 핵무기 증강을 위해 지정학적 기회를 활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국제 분쟁을 활용해서 말이죠. 제프리 전 부부장관님, 이 두 전쟁은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또 언제 끝날까요? 북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특히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수출하고 러시아와의 밀착을 통해 이익을 얻고 있는 상황에서 말이죠.
This is so important because you're absolutely right. North Korea has benefited because Russia in particular.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당신 말이 전적으로 옳아요. 북한이 이익을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와 특히 중국이 핵 확산에 대해 크게 우려해왔기 때문이죠. 그리고 중국 입장에선 북한이 할 수 있는 일들은 명확합니다. 한국, 타이완, 일본, 또한 몇 달 아니면 그보다 더 빨리 할 수 있는 일들이죠. 그러나 이제 두 진영이 결집하면서 북한은 악의 축 진영에 속하게 됐고 이를 통해 이득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북한은 이전보다 러시아와 중국의 영향을 더 크게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고요. 무엇보다 그들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두 번째로 만약 우크라이나 전쟁을 해결할 방법을 찾는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확실히 그걸 시도할 것이고 해리스 부통령 또한 그럴 겁니다. 비록 지금은 말하지 않지만요. 그럴 경우 한반도 긴장 완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임스 제프리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과 시드니 사일러 전 국가정보위원회 북한 담당 국가정보분석관의 대담 들으셨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북한이 개성공단을 재정비하고 단장하는 모습이 연일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출입시설을 다시 만들고 인근 건물을 신축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재가동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다는 해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북한 개성공단을 촬영한 11일자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에선 개성 시내와 공단의 경계에 놓인 직사각형 형태의 구조물을 볼 수 있습니다. 물체의 길이는 약 125m, 과거 이 자리에 있던 출입구 길이와 크기가 비슷한 점으로 볼 때 북한이 새롭게 만든 출입시설로 추정됩니다. 앞서 BOA는 지난 5월 북한이 이 자리에 있던 기존 출입구를 철거하고 새로운 형태의 구조물을 만들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날 위성사진에선 이 구조물이 온전한 형태의 출입시설로 다시 태어난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기존 출입구는 크기가 다른 여러 개의 건물이 붙어있는 형태였지만 새로운 시설은 반듯한 직사각형 형태입니다. 다만 새 출입구의 윗부분은 이전과 같은 파란색으로 칠해졌습니다. 출입시설 인근 다른 지점에서도 변화가 포착됐습니다. 이 지점에서 서쪽으로 약 100m 떨어진 곳에는 가로 37m, 세로 22m 길이의 하얀색 건물이 보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포착되기 시작한 이 건물은 최근 몇 개월 사이 크기가 더 커졌습니다. 이는 한창 진행되던 건물 공사가 최근 끝났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건물이 자리한 곳은 엄밀히 따지면 개성공단 밖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출입시설에서 개성 쪽으로 약 200m 떨어진 지대를 빈 공간으로 유지해왔습니다. 또 이 공간엔 개성공단을 출입하는 버스가 대기하거나 자재가 놓인 장면이 종종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 지대에 자리한 해당 건물도 개성공단 운영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앞서 BOA는 11일자 위성사진을 토대로 북한이 개성공단 내 도로 약 21개 지점에 횡단보도를 새롭게 칠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또 개성공단 내 한국 회사 부지에 건설 중이던 신축 건물은 완공된 듯 짙은 회색의 외형을 갖췄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개성공단에서 새로운 출입시설과 또 다른 신축 건물이 확인된 것입니다. 북한이 인력과 자금을 투입해 재정비와 새 단장에 나섰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개성공단에 대한 재가동 조짐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앞서 북한 경제 전문가인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13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개성공단 재가동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이번 움직임이 김정은 위원장의 지방발전 정책의 일환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해마다 20개 시와 군에 10년간 현대적인 공장을 건설하겠다는 지방발전 정책 사업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뱁슨 전 고문은 김정은이 작년 말부터 연초부터 추진해온 지방발전 정책을 고려할 때 개성공단 재가동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며 평양이 아닌 지방에 이처럼 공장이 건설돼 있다는 것은 목표 달성이 쉽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Given the kind of rural development policy that Kim Jong-un's been pushing since the beginning of the year, late last year, this would be an easy one. 그러면서 다른 지역처럼 새로운 공장을 짓기 위해 군대를 투입하는 것보단 기존의 공장 용도를 변경하고 개선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과 러시아가 공통적으로 국제 제재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러시아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북한이 무책임한 행동을 중단하도록 국제사회가 단합된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16일 우리는 러시아가 자신들이 지지했던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러시아와 북한이 제재 전쟁에서 도전을 겪는 공통점이 있다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의 최근 주장과 관련한 BOA의 논평 요청에 유엔 안보리가 북한에 대한 10개의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제재 회피 노력을 통해 대량 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계속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 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포괄적 전략의 일환으로 국적에 상관없이 이러한 불법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모든 개인이나 단체에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며 이러한 미국의 조치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조율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무부는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적극 이행하고 북한의 행동 변화를 촉구하는 데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에 대한 유엔의 제재는 여전히 유효하며 우리는 유엔 및 북한 주변국과의 외교를 포함해 모든 회원국이 제재를 이행하도록 계속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국제사회는 북한이 무책임한 행동을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나서야 한다는 강력하고 단합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지난 6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 행사에서 북러 관계에 대한 논평 요청에 우리는 제재 전쟁의 관점에서 믿을 수 없을 정도의 도전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고 스푸트니크 통신 등 러시아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이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채택에 대해 그때는 그것이 안보를 보장하고 영내 사건의 종국적 전개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전 세계가 믿도록 했다면서 서방 세계가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국제 무대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과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등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러시아에 스스로 찬성한 국제 제재 이행에 동참할 것을 여러 차례 촉구해왔습니다. Since the Kremlin launched its invasion of Ukraine, Russia has also imported dozens of ballistic missiles and more than 로버트 우드 유엔 주재 미국 차석 대사는 앞서 지난 13일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러시아의 북한 무기 조달은 러시아가 스스로 불과 몇 년 전 지지했던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이라면서 자가당착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반면 러시아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부당하다면서 북한의 입장을 옹호해왔습니다. Not violating the North Korea sanctions regime and all those allegations that come out, they are not.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앞서 지난 7월 유엔 안보리 의장국 자격으로 기자회견을 연 자리에서 우리는 대북 제재 체제를 위반하지 않고 있으며 제기되는 모든 의혹은 물적 증거에 의해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북한에 대한 제재는 유엔에서 전례가 없으며 불공평하고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국방부 고위 당국자가 최근 한국을 방문해 안보와 방산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확장 억제 공약도 확인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카라 에버크롬비 국방부차관 대행이 최근 한국에서 미한일 안보 협력을 논의했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은 16일 보도자료에서 지난주 에버크롬비 부차관 대행이 일본, 한국과의 국방 3자 회담의 공동의장을 맡아 3국 안보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 고위 지도자들과 양자 회담을 통해 한국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확장 억제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 밖에 에버크롬비 부차관 대행이 한국 유엔군 사령부 회원국 국방장관 회의에서 현재 회원국들과 함께 유엔군 사령부의 긍정적인 미래 비전을 발전시켜 나갈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에버크롬비 부차관 대행은 서울 안보대화 연설에서 기술 보안과 핵심 기술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방위산업 협력에 있어 동맹 파트너와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에버크롬비 부차관 대행은 10일 열린 미한일 안보회의와 한국 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 회의에 미국 측 수석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과 양자 회담을 열었고 11일과 12일 열린 서울 안보대화에도 참석했습니다. 미한일 안보회의에는 한국 국방부의 조창래 국방정책실장과 일본 방위성 다로 야마토 방위정책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삼국 대표가 지난 6월 최초로 시행한 다영역 3자 훈련 프리덤 에지를 높이 평가하고 가까운 시일 내에 2차 훈련을 시행하기로 동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최근 북한의 핵무기 투발 수단의 다양화와 다수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북러 군사협력 확대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제2회 한국 유엔사 국방장관 회의에서 한국과 18개국 유엔사 회원국 대표들은 북러 군사 밀착에 우려를 표하면서 군사협력 즉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유엔사 회원국들은 또 유엔의 원칙에 반해 한반도에서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대 행위나 무력 공격이 제기될 경우 공동으로 대응할 것임을 선언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러 무기거래 현장으로 알려진 북한 라진항 부두에 대형 선박이 입항했습니다. 러시아 고위관리의 평양 방문 직후 선박 입항이 이루어진 건데 두 나라의 무기거래가 더 활발해지는 것인지 주목됩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라진항에서 15일 대형 선박이 포착됐습니다. 라진항 일대를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에는 북한 전용으로 분류된 라진항 부두 안쪽에 선체를 바짝 밀착시킨 115m 길이의 선박이 보입니다. 선박은 적재함 일부를 개방하고 있고 선박 바로 앞 부두에는 컨테이너가 쌓여 있습니다. 선박이 컨테이너를 싣고 있는 장면이 포착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지점은 앞서 백악관이 지난해 10월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거래 현장으로 지목한 곳입니다. 백악관은 지난해 북한이 러시아의 컨테이너 1,000개가 넘는 분량의 군사장비와 탄약을 제공했다며 라진항에서 약 6m 표준 규격 컨테이너 300여 개가 적재되는 모습을 담은 위성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당시 이 컨테이너들은 러시아 선박에 실려 러시아 항구로 운송된 뒤 열차를 통해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이동한다고 보고됐습니다. 이후 VOA는 지난해 8월 26일 대형 선박이 라진항에서 포착된 이후 이곳에서 선박이 정기적으로 드나드는 장면을 지속적으로 발견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올해를 기준으로 이날 발견된 선박까지 모두 22척이 이 부두를 드나들었습니다. 이날 움직임이 특히 더 주목되는 것은 북러 사이에 포착되는 여러 밀착 행보 때문입니다. 앞서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 등은 13일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국가안보회의는 성명을 통해 이번 만남이 지난 6월 체결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이행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유라시아 여성 포럼 참석을 위해 16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로 향했습니다. 이처럼 양국 고위관리가 상대국을 교차 방문한 시기에 대형 선박이 입항하면서 양국 간 무기거래 방식이나 거래량 등의 변화가 생길지도 주목됩니다. 물론 라진항에서 대형 선박이 발견됐다는 사실만으로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거래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백악관이 무기거래 현장으로 지목한 곳에서 이처럼 대형 선박이 발견된 것은 쉽게 지나칠 수 없습니다. 이 부두는 북러 무기거래 의혹이 제기되기 전까진 작은 선박조차 접안하지 않던 곳입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실제로 라진항을 통해 무기를 거래하는 것이라면 이는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위반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결의 1718호 등 다수의 대북 결의를 통해 북한의 무기 수출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과 러시아는 무기 거래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남혁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3등 서기관은 지난 2월에 열린 유엔 총회 회의에서 우리는 러시아와 무기 거래를 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We have never had arms dealings with the Russian Federation and that we have no plan to do so in the future either. We strongly denounce. 그러면서 무기 거래설은 북한에 대한 음해며 불법적인 대북 제재 결의안을 발동해 국제 무대에서 북한의 이미지를 훼손하려는 적대 세력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변했습니다. 또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도 7월 안보리 의장 자격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한 자리에서 우리는 대북 제재 체제를 위반하고 있지 않으며 제기되는 모든 의혹은 물적 증거에 의해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VOA 뉴스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전 지역 가끔 구름 많고 소나기 오는 곳 있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0에서 24도, 최고 기온은 20에서 31도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서해 앞바다 모두 0.5에서 1m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도 대체로 흐리고 구름 많겠습니다. 평양은 최저 22도에서 최고 30도 되겠습니다. 안주는 하루 종일 맑습니다. 최저 21도에서 최고 29도 되겠습니다. 남포는 오후 한때 소나기 오는 곳 있겠습니다. 최저 23도에서 최고 30도 되겠습니다. 평안북도 자강도 대체로 흐리거나 구름 많겠지만 일부 지역은 맑겠습니다. 신의주 하루 종일 맑겠습니다. 최저 20도에서 최고 30도. 수풍은 구름 많습니다. 최저 18도에서 최고 28도. 강계 최저 17도에서 최고 26도 되겠습니다. 황해남북도 경기도 지역 흐리고 한때 소나기 오겠습니다. 해주 최저 24도에서 최고 30도. 용연은 하루 종일 흐리기만 하겠습니다. 최저 23도에서 최고 30도 되겠습니다. 개성 최저 24도, 최고 30도. 사리원 최저 22도, 최고 29도. 신계 최저 22도, 최고 29도 되겠습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흐리거나 구름 많습니다. 함흥은 최저 19도에서 최고 28도, 장진 최저 15도에서 최고 24도, 해산 최저 14도에서 최고 24도, 원산 최저 21도에서 최고 27도 되겠습니다. 평강은 오전에 가끔 소나기 오겠습니다. 최저 21도에서 최고 28도 되겠습니다. 함경북도 역시 흐리거나 구름 많겠습니다. 청진은 최저 17도에서 최고 25도, 선봉 최저 16도에서 최고 25도 되겠고요. 삼지연은 최저 10도에서 최고 20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흐리고 오전 한때 비 오는 곳 있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오전 오후 모두 0.5에서 1m 일겠습니다. 먼바다는 오전 오후 모두 0.5에서 1m 일겠습니다. 서해는 흐리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오전 0.5에서 1m, 오후는 0.5m, 먼바다는 오전 오후 모두 0.5에서 1m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 보내드렸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 끝으로 세계뉴스입니다. VOA 세계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서방이 제공한 장거리 미사일을 러시아 영토 공격에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개별 동맹국이 결정할 일이라고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수장이 어제 밝혔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최근 미국과 영국 정상이 이 문제를 논의한 것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이 같은 논의의 진전과 그에 따른 결정들을 환영한다면서 하지만 최종 결정은 개별 동맹국들의 몫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나토 동맹국들이 각각 다른 정책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이에 따른 러시아의 보복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전쟁에서 위험이 없는 선택지는 없다면서 나토의 가장 큰 위험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그동안 육군 전술 미사일 체계 에이테크스와 영국제 스톰 섀도우 미사일 등으로 러시아 영토 깊숙한 곳을 타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서방국들에 요청해왔습니다. 한편 푸틴 대통령은 서방국들이 러시아 영토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미사일 공격을 허용할 경우 러시아와의 직접적인 전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레바논 내 이슬람 무장단체 헤즈볼라 무장대원들이 사용하는 호출기들이 폭발해 수백여 명이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와 AP통신 등은 17일 소식통을 인용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부 외곽 지역에서 이 폭발로 인한 광범위한 혼란이 벌어졌으며 레바논 남부에서도 유사한 폭발이 일어났다고 보도했습니다. 폭발로 인한 사망자 발생 여부와 부상자 수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란 관영 메르통신은 모즈타바 아마니 레바논 주재 이란 대사도 호출기 폭발로 부상했다고 밝혔습니다. 레바논 보건부 산하 긴급대응 당국은 응급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은 부상자들에 대처하기 위해 모든 의료 종사자들에게 각자의 병원으로 출근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미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은 폭발한 호출기는 헤즈볼라가 최근 며칠 사이 수령한 배송물에서 나온 것이며 내부에 설치된 프로그램이 장치를 가열시켜 폭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익명의 헤즈볼라 관계자는 로이터 통신에 이번 폭발은 이스라엘과 1년 가까이 계속되어 온 분쟁에서 가장 큰 보안 사고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군은 폭발에 대한 언론들의 문의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모스 호스타인 미국 대통령 특사는 이런 가운데 어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만나 레바논 내 무장단체 헤즈볼라와의 확전 방지를 촉구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방문한 호스타인 특사는 이날 면담에서 레바논과의 국경에서 헤즈볼라와 분쟁이 격화하는 것은 현지 이스라엘인들을 집으로 돌아가게 하는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AP통신이 익명의 미국 관리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호스타인 특사는 네타냐후 총리가 레바논에서 전면전을 벌일 경우 광범위하고도 장기적인 영내 분쟁을 촉발할 위험이 있다면서 미국은 외교적 해법 모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네타냐후 총리는 북쪽의 안보 상황에 근본적 변화가 없는 한 주민들을 돌려보낼 수 없을 것이라며 필요한 일을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도 호스타인 특사와의 별도 면담에서 이스라엘은 이 목표를 군사적 행동을 통해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소셜미디어 X를 통해 밝혔습니다. 헤즈볼라는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중단돼야 자신들도 전투를 중단할 것이라고 말해왔습니다. 하마스와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반군 등은 대표적인 영내 친이란 무장단체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한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오늘부터 사흘 일정으로 이집트를 방문해 양측 간 휴전 협상 문제 등을 논의합니다. 미 해군 해상 초계기 한 대가 타이완 해협을 통과했다고 미 해군 제7함대가 오늘 밝혔습니다. 7함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현지 시각 9월 17일 미 해군 P-8A 포세이돈 해상 초계기 한 대가 국제 공영 내 타이완 해협을 통과했다고 전했습니다. 7함대는 미국이 국제법에 따라 타이완 해협 내에서 작전을 수행함으로써 모든 나라의 항행권과 자유를 보호한다며 포세이돈 해상 초계기의 이번 비행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향한 미국의 공약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비행은 현지 시각 오후 12시 15분경 시작돼 오후 1시경까지 이어졌다고 미국 군사전문 매체 성조지가 7함대 대변인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이번 비행이 정례적 성격으로 특정 사안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7함대 소속 포세이돈 해상 초계기는 지난 4월 17일에도 타이완 해협 내 국제 공역을 비행한 바 있으며 5월에는 알레이버크급 유도탄 구축함 할시함도 타이완 해협 공해를 항행했습니다. 타이완을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는 중국 정부는 이 같은 비행이나 항해가 이루어질 때마다 미국 정부를 비난해왔습니다. 미국과 인도 외교 국방 고위 관리들이 어제 국방과 우주 분야 등에서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미국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이날 뉴델리에서 열린 제8차 미국 인도 2+2 대화 보도자료에서 도널드 루 국무부 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담당 차관보와 제디디아 로열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수석 부차관보 그리고 나가라지 나이두 인도 외무부 미주 담당 합동장관과 비슈웨시 내기 인도 국방부 국제협력 합동장관이 이번 회의를 공동 주재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회의에서는 국방과 우주 민간항공 협력 등 양국 협력 방안에 대해서 진전을 이뤘다고 국무부는 설명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1566kHz로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